안녕하세요. 마취세상병원 척추센터 장수진 원장입니다. 오늘은 골다공증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희가 이거를 깊게 설명을 드리면 너무 내용이 어려워지니까 오늘 간결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다공증 진단은 우리 골밀도 검사를 통해서 진단은 됐는데 이제 치료는 어떻게 할 것이냐. T스코어라 불리는 요 골밀도가 마이너스 2.5보다 아래쪽에 있으면 골다공증 치료는 누구든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의료보험으로 할 수 있다는 거지 의료보험이 아닌 내 돈을 다 주고 할 거면은 이 기준은 전혀 필요 없어요. 보통은 골 밀도가 마이너스 2.5보다 아래쪽에 있으면 나이를 불문하고 의료보험 처리가 될 경우에는 금액이 절반으로 뚝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실은 그 정도 돈이야 얼마 안 해 라고 한다면은 치료 다 받으셔도 되고요, 예방적으로. 그러나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각 약물마다 부작용과 또는 합병증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걸 예방적으로 치료하는 거는 옳은 방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 치료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병원에서 하는 치료, 두 번째는 집에서 하는 치료. 저는 개인적으로는 집에서 하는 치료를 더 많이 강조하지만 병원에서 하는 치료 먼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에서 하는 치료는 먹는 약, 주사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자, 먹는 약은 비스포스포네이트라고 하는 어떤 성분과 선택적 여성 호르몬 수용체 조절 썸이라고 불리는 약물이 있고, 마지막으로 칼슘약을 저희가 처방하게 되는데, 칼슘약은 그 어떤 경우에라도 함께 처방하는 거기 때문에 혹시나 병원에서 골다공증 주사나 골다공증 치료만 받고 있고 칼슘약을 처방받지 않았다, 꼭 처방해달라고 하세요. 그거를 드시지 않는 거는 생각보다 좋은 치료는 아닙니다. 비스포스포네이트를 보통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특징은 뭐냐면은 저희가 건강한 뼈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이런 건강한 뼈는 그냥 뼈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뼈에서 새로 만들어지는 부분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오래된 뼈는 점점 병이 들 수는 있어요. 썩어버린다든지 염증이 생길 수 있는데, 오래된 뼈는 녹여서 사라지게 만드는 두 가지 작용이 동시에 건강한 뼈에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골다공증이 있다는 말은 뼈가 만들어지도록 하는 이 작용보다 사라지게 만드는 작용이 더 크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번에 소개드린 비스포스포네이트라는 약물은 뼈를 더 만들도록 도와주는 약물이 아니라 뼈를 녹여내는 그런 성분을, 그런 역할을 줄여서 결과적으로는 뼈를 더 늘어나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는 그런 약물입니다. 그런데 비스포스포네이트는 약물도 있고 주사도 있어요. 성분은 동일하기 때문에, 그리고 부작용도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설명은 좀 약간 섞어서 함께 하도록 하겠지만, 먹는 약이기 때문에 복용 방법은 주사랑 좀 달라요. 결국 비스포스포네이트는 일주일에 한 번 먹는 약도 있고 한 달에 한 번 먹는 약도 있는데, 보통 아침 공복에 드시는 거를 권장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다량의 물, 보통 200cc 이상의 물을 함께 드시도록 이제 권유를 하는데, 그 이유는 요 비스포스포네이트 약물은 식도에 오랫동안 저유를 하게 되면은 식도염을 유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많은 물로 좀 씻어내자는 거고, 약을 드시고 난 다음에도 가능하면 눕거나 비스듬히 앉거나 이런 자세를 피해서 이 약물이 다시 식도로 올라오는 거는 가능한 피하도록 하자라고 말하는 게 이 복용 방법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부작용으로는 이 약물을 드시게 되면은 보통 할머니들이 속이 좀 부대 낀다는 표현을 제일 많으시고, 실은 이거보다 더 불편한 게 뭐냐면은 할머니들이 기억이 좋진 않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먹을래, 한 달에 한 번 먹을래 자꾸 까먹어요. 그래서 이 약을 드시는 거는 저는 그렇게 권하고 싶은 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일주일에 한 번 먹는 약이긴 한데 아침 공복에 먹는 거는 피할 수 있도록 개선된 약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혹시나 저는 일주일에 한 번 드시는 약물을 꼭 드시고 싶다고 한다면은 요 약물을 따로 드리긴 하는데, 그리고 부작용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주사도 똑같은 부작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설명을 좀 중간에 드려야 되는데, 고인물 또는 흐르는 물로 설명을 하는데, 요즘에 고인물이라는 표현을 좀 자주 접하게 되잖아요. 고인물이라는 거는 흐르지 않는, 결국에는 썩어버릴 수 있는 물의 상태를 뜻하기 때문에 고인물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비스포스포네이트 같은 이런 약물들은 뼈가 더 이상 녹지 않도록 하는, 쉽게 말해 고인물을 늘어나게 만드는 약물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고인뼈가 어떤 부작용을 나타내지는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나타나는 게 지금 설명해 드린 턱뼈괴사라는 부분이에요. 턱뼈괴사는 실은 턱뼈뿐만이 아니라 다른 뼈들도
우리 고인물이 되는 경우에는 염증이 생긴 거거나 괴사가 생길 가능성이 없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턱뼈 괴사가 조금 더 한간에 좀 많이 주목을 받느냐 하면은 다른 부분의 뼈보다는 우리 치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임플란트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치아에 또는 턱뼈에다가 손을 대는 칼을 대거나 충격이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턱뼈 괴사가 조금 더 주목이 되는 거고, 실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만큼 턱뼈 괴사는 그렇게 무서운 질병은 아니에요. 이 약물과 관련돼 있었을 때는 우리 턱뼈 괴사는 보통 0.05에서 0.07% 정도 발생하는, 생각보다는 드문 일이고, 드물게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런 분들은 턱뼈에 대해서만 치료만 피한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턱뼈 괴사는 임플란트, 발치, 감염, 염증 여러 가지 이유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턱뼈 괴사를 두려워할 이유는 없어요. 그러나 턱뼈 괴사가 발생하게 되면 임플란트라든지 여러 가지 치료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턱뼈 괴사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노력은, 첫 번째로는 이런 비스포스포네이트라든지 턱뼈 괴사를 만들 수 있는 고인뼈를 만들 수 있는 약물의 복용을 2-3개월은 중단을 하시는 게 제일 먼저 권장되는 거고, 두 번째로 2-3개월 정도 지나서 우리 임플란트라든지 턱뼈에 대한 치료를 하고 난 다음에 골다공증 약물은 복용을 중단하시는 거를 권장을 드리는데, 그 중에서 특히나 치아 발치하고 난 다음에 인공뼈를 넣는다든지 혹은 염증 치료를 위해서 여러 가지 치료를 중간에 좀 더 하는 분들은 최대 6개월 이상이라도 골다공증 치료는 피하시는 거를 치과에서 권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만 조심하시면 되지, 턱뼈 괴사가 없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은 보통 한 3에서 5년 정도 골다공증 치료를 하고 난 다음에는 한 1에서 2년 정도는 휴지기 좀 쉽시다 라고 하고, 턱뼈 괴사를 피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방법이 있긴 한데 요 다음 약물을 쓰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먹는 요번에 소개해드릴 약은 선택적 여성 호르몬 수용체 조절 약물입니다. 좀 이름이 긴데 저희는 요거를 SERM이라고, SERM으로 저희는 줄여서 부릅니다. 요런 약물을 왜 사용하느냐 하면은 골다공증, 특히나 폐경기 여성들, 폐경이 되고 난 다음에 골다공증이 오는 여성분들은 대개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어서 발생하게 되는 골다공증이 많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을 좀 보충해 준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가능하면은 여성 호르몬의 작용을 좀 강화시켜 주면은 골다공증은 줄어들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에서 개발된 약이 이런 약물인데, 이런 약물들은 주로 매일 먹는 약물이 제일 많고요. 그리고 턱뼈 괴사, 고인뼈를 만드는 작용과 관계없는 약물이기 때문에 턱뼈 괴사로부터는 상당히 우리 자유로운 약이에요. 그래서 이런 약물로 변경해 주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는 주사가 있어요. 보통 요쯤 되면 환자분들이 질문하시는 게 한 가지 또 있어요. 약이 좋아요? 주사가 좋아요? 또는 약이랑 주사랑 뭐가 다릅니까?에 대한 부분인데, 제가 늘 설명해 드리는 거는 가격도 비슷하고 효과도 비슷하니까 당신이 원하는 쪽으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설명을 드리는 거지, 주사가 더 우월하다거나 약물이 더 우월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주사는 두 가지, 소극적인 주사와 적극적인 주사가 있는데, 소극적인 주사는 일단 뼈가 더 녹아나는 걸 막아주는,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비스포스포네이트처럼 고인뼈를 만들어주는 게 소극적인 주사, 이게 의료보험이 됩니다. 의료보험이 된다는 말은 의료보험이 되기 때문에 약값의 절반 정도는 나라에서 나와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요 주사 비용이 1년에 한 30만 원 가까이 나오게 되는데, 의료보험이 되면 한 15만 원 정도로 금액이 좀 뚝 떨어집니다. 근데 먹는 약도 일주일에 한 번 먹는 약 기준으로 한 알이 5,000원이에요. 그러면은 한 달이면 당장 2만 원에서 2만 5천 원의 약물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1년이면은 얼추 한 30만 원 가까이 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비용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 안 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약을, 내가 원하는 주사를 맞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적극적인 주사는, 이번에는 뼈가 녹는 거를 최소화하는 게 아니라 뼈를 만들어주자. 문제는 요 약물은 의료보험이 되는 그 조건이 상당히 좀 좁아요. 왜? 약이 상당히 고가이기 때문에 저희 의료 현실 자체는 의료보험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라 많이 선택을 하게 돼 있어서, 두 번째 주사는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환자분들이 선택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지는 않았습니다. 먼저 소극적인 주사는 아까 설명드렸던 비스포스포네이트. 자, 요거는 주사는 먹는 약이랑 조금 다르게, 주사는 3개월짜리 주사, 1년짜리 주사 두 가지가 있어요. 3개월짜리 주사와 1년짜리 주사는 공통적으로 몸 안에 혈관으로 약물을 주사하게 돼 있고, 그러면은 플루라이크, 독감처럼 며칠 정도는 열이 나거나
혹은 감기처럼 으스스하거나 이런 느낌이 날 수도 있어요. 그게 이런 비스포스포네이트 주사 약제의 어떤 흔한 부작용이니까 일반적으로 저희가 타이레놀 같은 이런 소염제를 같이 처방해 드리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데노수밥이라고 하는 이 약물은 많이 오래된 약물은 아니에요. 이 약물은 최근에 비교적 개발된 약이라서 6개월에 한 번 맞는 주사예요. 이 주사는 비스포스포네이트 주사와는 달리 혈관이 아니라 피하, 주사 맞는 사람 입장에서는 혈관에 맞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좀 맞기는 좀 편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요 비스포스포네이트 주사보다는 데노수밥을 더 많이 처방하는 경향이 있고 6개월에 한 번 맞는 게 환자 입장에서도 찔리는 게 당장 절반으로 줄기 때문에 그리고 6개월 동안에는 우리가 병원 오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저는 요 주사를 더 많이 처방하는데 이 주사의 우리 단점 중에 하나가 이 약물을 끊었을 적에 골밀도가 더 빨리 떨어지더라 하는 부작용이 있어서 약물을 언제쯤 다른 약제로 우리 교체를 할까? 이건 학문적으로 아직 논란의 여지가 많아서 일단 지금은 6개월에 한 번 맞는 주사가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중요하고 잊으시면 안 되는 게 제일 처음 설명드렸던 거. 그 어떤 형태의 주사를 맞든지 간에 칼슘약은 꼭 같이 처방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 자, 그럼 어느 주사가 가장 좋은 주사일까? 답은 없습니다. 어떤 형태의 주사가 됐든지 간에 비용도 비슷하고 효과도 조금씩은 차이가 나긴 하지만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혈관으로 맞는 주사에 대해서 그렇게 부담이 없거나 어떤 거부감이 없다면은 이런 3개월짜리, 1년짜리 주사 맞으셔도 되고 그것보다는 6개월짜리 맞고 싶어요. 그거는 의사와 상의하시면 얼마든지 이건 변경할 수 있는 주사고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먹는 약도 그렇고 이런 주사도 그렇고 정해진 지켜야 되는 기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 먹는 약을 드신다면 일주일이 되기 전에는 처방을 받을 수는 없어요. 6개월에 한 번 맞는 주사는 6개월이 되기 전에는 처방을 받을 수 없어요. 그렇게 처방을 받게 되면은 의료보험에서 탈락이 되기 때문에 이 기간은 잘 지켜주셔야 돼요. 그러나 환자분에 따라서 약물을 석 달치 처방을 받아갔는데 어떤 사정이 있어서 좀 1, 2주 빨리 병원 오실 수는 있습니다. 그럴 때는 예외적으로 인정은 가능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정해진 기간, 개월로 따지지 않고 주로 따지기 때문에 의사들이 보통 진료를 보다가 오늘 약을 드릴 수 없어요 라고 할 때는 이런 정해진 규정 때문에 환자분의 약값이 갑자기 이렇게 터무니없이 올라가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지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니니까 그 규정이 있다는 거는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이번엔 적극적인 주사예요. 자, 앞에 설명드렸던 거는 이제 뼈를 만들어주자 라기보다는 뼈를 좀 소실을 적게 해서 뼈를 더 많이 유지하자의 개념이고 요번에 설명드린 두 가지 주사는 적극적으로 뼈를 만들어주자. 먼저 설명드린 부갑상선 호르몬 주사는 우리 목에 있는 갑상선 바로 위에 있는 부갑상선이라는 기관에서 우리 몸속에 있는 뼈를 더 만들고 해당하는 호르몬을 분출하는 기관이 있긴 한데 이 기관에서 만드는 게 부갑상선 호르몬이에요. 이 호르몬이 투여가 되게 되면은 뼈를 만드는 쪽으로 체제를 많이 전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약물을 투여하면은 뼈는 더 늘어나는 건 사실이나 이 주사를 많이 맞게 되면은 뼈가 너무 많이 만들어지는 특정 상황, 골 종양이 심해질 수 있는 가능성 또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규정상으로는 이 약물은 2년 이상의 약물은 처방을 하지 못하도록 그냥 규정이 막혀 있어요. 필요한 경우에만 맞는 거지 언제나 처방하는 건 아니다. 그리고 의료보험이 된다고 하더라도 한 달에 한 30만 원 정도는 부담이 되게 돼 있어요. 두 번째, 최근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로모소주맙이라고 하는 약물인데 이 약물은 한 달에 한 번 맞는 주사고 일평생 동안 총 12번 이상은 맞으면 안 되는 주사예요. 이 앞에 설명드린 부갑상선 호르몬은 일평생에 24개월, 총 2년 이상의 약물을 주사로 투여받아서는 안 되는 약물이고 요 로모소주맙은 일평생 동안에 1년치 한 달에 한 번 맞는 주사이기 때문에 총 12번 이상 이 주사를 맞으면 안 됩니다. 같은 이유로 골 종양이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약물입니다. 주사의 기준은 자, 적극적인 주사는 이렇게 의료보험이 되게 하기 위해서 기준이 좀 엄격하게 좀 만들어져 있는데 첫 번째는 1년 동안 다른 약물을 통해서 골다공 치료를 받아왔어야 돼요. 두 번째, 65세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65세 이상이 되는 사람 중에서 남자와 여자가 치료가 여기서 조금 달라지긴 하는데 실은 성분은 크게 달라지진 않지만 우리나라의 규정상 이 약물을 허용을 받을 적에 어떤 약물은 여성에게, 어떤 약물은 남성에게만 허용이 되게 돼 있기 때문에 어떤 약물은 65세 이상만 되면은 주사를 맞을 수 있고 또 어떤 약물은 오로지 여성만 이 주사를 맞을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골밀도가 마이너스 2.5보다 낮아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로 판단되는 게 2개 이상 발견돼야지 이런 적극적인 주사를 맞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규정에 맞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지는 않기 때문에 보통 묘주사는 굳이 비용을 들여서 주사를 맞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자, 집에서 하는 치료를 제가 늘 강조하는 치료인데, 자, 요 질문을 제가 한번 드릴 텐데요. 잠시 대답을 생각해 볼게요. 질문이 뭐냐? 뼈의 가장 중요한 영양 성분이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을 하고 난 다음에 저는 언제나 같은 대답을 준비하고 있어요. 환자분들은 대개는 무언가를 대답하려고 해요. 그러나 대개는 틀렸어요. 이 질문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영양 성분일까요? 하면은 칼슘을 꼭 이야기하려고 환자분들이 입이 좀 탈삭탈삭하고 있거든요. 뭐 아니면은 조금 공부하신 분들은 비타민 D를 이야기하고 싶어서 되게 안달이 나시는데 저는 단칼에 아니라고 틀렸다고 설명드리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골다공증, 즉 뼈의 가장 중요한 영양 성분은 건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건물을 지을 적에 뼈대, 기둥을 세워놓고 난 다음에 시멘트를 부어서 철근, 콘크리트를 가지고 건물을 건축을 하게 되는데 시멘트가 중요할까요? 기둥이 중요할까요? 시멘트에 해당하는 부분이 비타민 D와 칼슘이고요. 그러면은 기둥에 해당하는 것은 도대체 뭘까? 이건 단백질이에요. 제가 환자분들께 늘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식사를 잘하되 그 식사 가운데서 고기를 잘 섭취하라는 거예요. 이 고기라는 거는 뭐 돼지, 소, 닭, 뭐 종류를 불문하고 일반적으로는 단백질에 해당하는 거를 잘 드시는 게 가장 좋은데 보통 또 이렇게 설명드리면은 나는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 저는 고기보다는 콩으로 먹겠습니다. 콩으로 드실 거면은 고기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드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물성 단백질보다는 동물성 단백질로 섭취하시는 게 흡수율과 여러 가지 면에서 유리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단백질인데 요 사진입니다. 어떤 성분이 좋다더라, 어떤 게 좋다더라 하는 그런 특별한 식단을 자꾸 이제 추구하지 마시고 보이는 것처럼 그냥 남들 흔히도 먹는 고기도 조금씩 드시고 식사도 밥도 드시고 국도 드시고 반찬도 이렇게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는 게 가장 좋다는 거고 그 다음에 늘 강조하는 게 우유, 치즈, 요구르트예요. 보통 환자분들이 제가 이런 걸 강조를 해드리면은 꼭 하시는 말씀이 내가 밥은 안 먹어도 우유는 꼭 먹어. 틀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건강한 식단. 건강한 식단에 고기 같은 단백질을 잘 섭취하시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우유나 치즈나 요구르트 같은 이런 칼슘과 일부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잘 드시는 게 골다공증 치료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보통 환자분들 중에는 내가 골다공증 주사는 맞는데 외래 진료를 쭉 보다 보면은 제가 봐도 살이 빠지는 분들이 계세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잘 드셨다면 살은 빠지진 않아야 되고 내가 병원에서 주사는 열심히 맞고 있긴 한데 밥을 잘 안 먹어. 그거는 의미가 없는 치료를 하고 계신 거예요. 왜냐? 골다공증이라는 상태는 우리 뼈의 성분이 잘 예쁘게 담겨져 있는 그릇이 있는데 그릇이 빠져버린 거예요. 아래쪽에. 그러면은 요거를 요렇게 막아주는 게 골다공증 주사, 골다공증 치료가 될 것이고 채워나가는 거는 환자분이 잘 해주셔야 되는데 저희가 아무리 막아드려도 채우는 걸 제대로 못하면은 뼈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큰 이득이 없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식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일 많이 하신 질문, 칼슘약은 꼭 먹어야 됩니까? 칼슘약은 대개는 속이 좀 부대껴요. 변비를 만들어요.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드실 만한 이유, 심한 변비가 있다든지 속이 많이 부대끼는 게 아니라면 꼭 잘 드시는 게 좋아요. 왜냐? 골다공증의 치료는 먼저 뼈가 새나가지 않도록 막는 것과 뼈를 잘 채우는 것 두 가지는 언제나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처방을 받으시든 아니면 가족분들이 사다 주는 칼슘약을 드시든 관계없으니까 꼭 칼슘약은 챙겨 드세요. 비타민 D 주사는 꼭 맞아야 하나요? 비타민 D는 칼슘의 흡수와 저장을 돕는 중요한 성분이기 때문에 비타민 D 주사를 추가적으로 맞든 음식으로 섭취하든 또는 약물로 섭취하든 관계는 없는데 비타민 D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걸로는 부족해요.
우리 햇빛을 보면서 좀 어느 정도 걷는 정도만 해도 내 속에서 충분히 만들어질 수는 있지만 그게 충분하셨다면은 골다공증이 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늘 권해요. 이게 비용이 조금 더 증가할 수는 있긴 하지만 그래도 비타민 D 주사를 통해서 골다공증의 상태를 빨리 반전시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주사는 맞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골다공증 치료 꼭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돼요. 그러나 환자분이 제일 좀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건 결국에는 돈이잖아요. 자, 허리뼈 하나가 부러지면요, 적어도 하나당 몇백만 원씩 치료비가 나가게 돼 있어요. 손목, 발목 마찬가지예요. 허리뼈가 하나씩 부러질 때마다 치료비가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골다공증 치료하는 거 1년에 의료보험 적용하고 고기 잘 먹어도요, 얼마 들진 않아요. 골다공증 치료를 잘 하시는 게 결국에는 의료비 지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서 식사 잘 하시고 치료 잘 받는 거, 그게 오히려 골다공증으로 인한 합병증 치료하는 것보다 훨씬 더 경제적이라고 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 골다공증 치료와 여러 가지를 설명을 해드렸지만 정리를 하자면은 병원에서 의사의 처방 또는 주사 잘 따르시고요. 그리고 골다공증과 관련된 식단 잘 유지하셔서 골절 같은 더 치명적인 합병증을 막으실 수 있기 때문에요. 좀 건강한 뼈 그리고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라면은 젊을 때부터 차곡차곡 뼈의 건강을 쌓아나가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 골다공증 치료였고 또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